오전에 이제 파트 1은 주제를 기후 위기와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잡았습니다. 파트 1의 첫 순서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후변화 예측 연구팀장을 맡고 계신 변영화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변 팀장님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전망 평가, 진단 분석 연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변영화 팀장님께서는 데이터로 보여주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기상과학원의 변영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요새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 그 단어이죠. 기후위기. 그 기후위기를 과연 저희 같이 그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과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있고 그 현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후위기라는 단어와 함께 또한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이란 키워드 또는 뭐 파리 협정, 뭐 그다음에 뭐 지구 온난화 1.5도 뭐 특별 보고서 등등등 그런 수많은 단어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그 파리 협정이 채택된 이후로 저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그 지구 온난화를 2도씨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1.5도씨 이내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와중에 2018년에 IPCC에서는 다음과 같은 1.5도 지구 온난화에 관한 그 특별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이 2015년 그 파리 협정이 채택될 당시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우리가 보통 카페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사국 총회에서 과연 우리가 1.5도 또는 2도씨의 그런 지구 온난화가 닥쳤을 때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도나 1.5도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 그간에 나온 어떤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그걸 보고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대응해서 2018년 우리가 바로 이거 인천 송도에서 그 채택된 그 IPCC의 특별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5도 온난화 보고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수많이 접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온난화의 정도는 1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와 더불어서 1.5도 정도의 온난화를 우리가 제한을 하고 그런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 온실가스의 감축률을 한 반 정도를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완전히 탄소 넷제로, 즉 온실가스의 감축을,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을 0으로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온실가스 감축을 넷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이루고 있는 이 근간의 모든 사회들이 결국은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전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완화와 적응 사이에 어떤 이 상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과연 우리한테 그 2도씨 또는 1.5도씨란 이 단어들이 왜 우리한테 다가왔는지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75년에 이제 그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그런 분은 사실 미국의 그 사회경제의 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75년도에 과연 이제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졌냐면, 이 70년대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산업이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배출되는 사실 그 수많은 그런 이제 인위적인 화학적인 그런 가스들 때문에 사실 이때는 뭐 산성비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노드하우스는 이 75년에 실제로 그 수많이 그 배출되는 인위적인 가스 중에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에 약간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분명히 온실 효과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많이 따뜻해질 텐데 과연 이러한 가스들이 어느 정도까지 배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안전하게 안정성 있게 보장이 될 것인가라는 아주 그 당시로는 좀 특이한 생각을 좀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974년이나 그 75년 그 당시에 또 이제 저와 같은 그런 기후과학자, 기상학자들은 CO2 배출에 따라서 과연 그 지구의 그 기온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 논문들을 많이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 논문들을 이제 토대로 이 사회경제 학자이셨던 이 로드 하우스는 과연 CO2가 어느 정도까지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찰한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인간이 살아온 기나긴 그 세월 동안의 그 기온 변화 범주가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에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보고서 실제로 그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로 인해 온난화가 되는 그 비율이 적어도 이 자연 변동성의 범주 안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이런 내용이 1990년에 가서는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1990년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어떤 해냐면은 IPCC가 1989년에 그 이 세계기상기구와 그다음에 그 유엔 환경협약에 의해서 이 수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기구가 그 IPCC라는 국제기구가 생겨난 이후로 첫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그 평가 보고서가 나온 해가 바로 1990년입니다. 이 1990년에 실제로 IPCC 1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된 그 시점에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기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을 했었고, 그 중에 한 그 연구 기관이었던 스톡홀름 이 환경연구소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제한 목표와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앞서 그 노드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 한계로서 우리가 어떤 타겟을 잡는다면, 그리고 그 타겟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디케이터, 즉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실제로는 기후 변화의 지표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영향 중에서 유럽에서 사실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 그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스톡홀름 그 환경연구소에서는 해수면 고도의 증가, 그 상승률과 그다음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율, 그리고 그 CO2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농도들이 대기 중에서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한의 타겟을 둔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와 같은 율의 어떤 그 제한을 둔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변화에 가는 어떤 그 기후 안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내게 되죠. 자, 그렇다면 1990년에 이미 우리는 기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세계기상기구와 같은 데서는 기후 변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지표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 기후 변화 지표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기후 변화 지표는 그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이 내용들이 이제 좀 증가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 나왔던 그 전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농도, 그리고 어떤 그 해수면 고도뿐만 아니라 그 해양이 어쨌든 열을 흡수하면서 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해수온의 변화, 그리고 이 빙하라는 것들이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그 기후 변화의 지표로서 삼고서 이것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죠. 그래서 내용들은 우리가 2021년에 얼마만큼 이런 기후변화 지표들이 변해 왔는지를 이제 쭉 제가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주요 지표 중에 특히 온실가스 농도나 해수면 상승 정도, 해수 온도, 해양 산성도 등등은 2021년에 그 과거의 기록과는 전혀 진짜 그 과거의 기록을 정말 그 이 뛰어넘는 그 이 상한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갱신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기후 위기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왜 위기로 느끼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온난화가 우리가 생각한 그 속도보다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실제로는 우리한테 약간의 그런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1850년부터 1900년 그 대비 지금 2020년 정도까지의 전지구 평균 기온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그어진 그 이 수평선은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그런 수치들을 이제 부산대 이준희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이제 같이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1차 평가 보고서가 90년에 발간이 됐고 2차 평가 보고서가 95년, 3차는 2001년 등등등으로 지속적으로 그 평가 보고서가 이 발간되는 와중에 이 기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이 변화폭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기온이 이미 산업혁명 이전 당시 대비 거의 1.1도가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1.5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권고로 하고 있는 1.5도의 온난화는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WMO에서 지금 그 앞으로의 그 5년을 예측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 그 선들이 실제로는 그 이 1991년과 2020년 대비 봤을 때도 0.5도 이상이 올라갔고, 이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랑 대비해 봤을 때 거의 1.5도에 근접한 그런 온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5년 동안에 어느 한 해는 분명히 그 이 1.5도를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해들이 생길 확률이 거의 반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한테 사실 남은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또한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온난화는 결국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느 지점을 넘어가는 그 이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후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고야 말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또한 과학자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이런 임계점들이 실제로는 지구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과거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온도가 한 5, 6도 정도 된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도씨가 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임계점을 넘는 요소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이제는 서서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기후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기후는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우리가 그 기후 위기를 굉장히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기후 변화, 그 온난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때문입니다. 즉 온난화는 평균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극한의 변화들도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 그 극한의 변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재해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기상기구에서 이제 그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이 색깔별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 영향의 어떤 인자들, 즉 보라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풍과 같은 어떤 폭풍의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파란색은 홍수에 인한 그런 어떤 재난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왼쪽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 1970년대 대비 2010년에 그런 재난재해의 건수가 거의 5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을 보면은 그로 인한 재산 피해는 거의 7배 이상 늘어난다. 다행히도 가운데 있는 인명 피해는 우리가 조기 경보 시스템이란 것들을 통해서 줄여 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당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재난재해의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난화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실제로는 극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8월 달에 그 이 서울의 어떤 최고 기온을 찍은 것인데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최고 기온은 가장 많은 168건의 어떤 이 온도를 나타내고 30도 부근이지만 실제로 서울의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40도씨 굉장히 넓은 그런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피해를 가지고 오는 온도 또는 강수가 과연 그 1.5도, 2도씨의 온난화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강도와 빈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까만색에 현재 받고 있었던 그 극한이 결국은 파란색이나 빨간색만큼의 면적으로 우리가 그 이 극한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도 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그래프는 우리가 만약에 1.5도, 2도, 3도씨의 어떤 온난화 상황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극한 기온, 즉 위는 이제 약간 폭염과 관련된 어떤 강도고요. 밑에는 이제 호우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몇 %씩 증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5도에서 2도씨의 0.5도의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결국 50%에서 70% 정도 극한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이 3도씨로 올라갈 경우에는 거의 200%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3도씨의 온난화가 아니라 1.5도씨의 온난화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온난화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탄소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빨리 감축을 해야 되는가를 일단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는 잠깐 건너뛰고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 탄소 그 넷제로를 생각하는 그 그래프가 이 왼쪽 있는 그림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나타나 요 네 가지를 일단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탄소 중립으로 나타나는 그 네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 넷제로 영선으로 이 연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느냐일 텐데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서 중간에 실제로 그 네 가지 경로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 것이 중간의 그림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림은 그랬을 때 21세기 후반에서 최고 기온이라든가 아니면 그 온난화와 같은 그런 극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실제로 그 메시지에서 그 중요한 점은 우리가 빠른 어떤 그 이 탄소 감축의 시기를 빨리 잡고 그리고 속도를 빨리 감축을 할수록 이렇게 극한의 변화들은 앞으로 먼 미래에 가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 그래프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후 위기의 어떤 그 주범인 인간 활동은 실제로는 이런 극한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은 어떤 자연적인 그 폭염의 변화이고 그 이 연두색은 우리가 어떤 CO2의 증가라는 인간의 변화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 이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있어는 왔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얼마만큼 더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활동의 이러한 변화가 지구 환경의 변화랑 연결이 되면서 결국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기후위기를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후 행동은 결국은 신속한 감축과 적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IPCC 그 유사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기후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이런 그래프들 그리고 그림들은 실제로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이제 언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서의 어떤 그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들이 기후 행동을 위한 어떤 과학 정보 기반의 사이언스를 트랜슬레이션 시켜서 결국은 정확한 정보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영화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지구 환경이 점점 더 이제 기후 위기의 임계점으로 점점 더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데이터와 그래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공원공단 사회가치혁신실 유병혁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유병혁 과장님께서는 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GIS 그리고 원격탐사 이제 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공간정보 분야 기술의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제공해 주시는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위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위기 분석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립공원공단의 유병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위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위기 분석 접근 방법입니다. 제목은 상당히 거창한데요. 저는 위성 데이터를 비롯해서 공간 데이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돼서 기사들 쓰실 때 뭔가 분석을 하실 때 위성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 처음 제가 준비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클라이미트 체인지가 딱 있죠. 그래서 아마 느낌이 오셨을 텐데 이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는 기후위기를 의미하는 클라이미트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인 위성이 동시 언급된 논문 1000편을 텍스트 마이닝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이렇게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빈도가 높은 단어들만을 좀 추스려 봤는데요. 보시면 클라이미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리모트 센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 전공입니다. 이제 위성 영상을 다루는 그런 전공 분야죠.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센티널, 랜드셋, 모디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위성을 가지고 기사를 쓰신다고 하면은 친해져야 할 위성 이름들입니다. 위성 센서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GIS 같은 기법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각종 테마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뭐 산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대기오염은 어떠한지, 생태계 서비스는 어떤지, 최근에 가뭄이나 열섬 등도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사화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위성 영상을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하고 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기후위기를 인터뷰할 때 위성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왜 위성이 필요한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랜드셋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을 사용하면은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50년간 정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기후위기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위성 영상을 이용하면 이런 간단한 그림들도 내가 위성에서 뽑아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은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일원의 2장의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은 1988년이고요. 아래 그림은 2017년입니다. 2장의 영상은 30년 가까운 간극이 있죠. 우리가 보통 기후위기를 논할 때 설악산을 비롯한 고지대의 적설량이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기사로 표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영상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걸 식생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하면 식생 활성도의 변화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요. 위성이 지표면 온도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지도하면 한눈에 알 수 있죠. 대청봉의 변화를 말이죠. 이것과 함께 앞서 발표해 주신 기상연구자 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기사가 훨씬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후위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대형 산불이 발생됐었습니다. 아마 모든 언론에서 다 이 시기에 산불 기사가 이렇게 집중이 됐을 텐데요. 저는 이 산불 기사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 산불난 지역을 내가 알고 있고 가봤는데 내가 가봤던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지역도 산불이 났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위성 영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 블로그에다 공유를 했죠. 자, 산불이 나기 전과 나기 후에 2장의 영상을 제가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는 여러분들도 모두 나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받은 영상의 분석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QGIS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뭐 관련된 개발에도 함께, 뭐 개발과 진흥에도 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상을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석을 하려면은 뭔가 멘토가 필요하죠. 영상을 어떻게 다운받고 그 이후에 작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세상이 굉장히 오픈월드가 돼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나사나 여기 나와 있는 UN이나 이런 데서 다 튜토리얼을 제공해 줍니다. 산불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다이어그램과 함께 튜토리얼이 제공되고 이거대로 분석을 하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잘 처리가 됩니다. 근데 영상을 분석하는 원리는 뭐 대략 이런 겁니다. 이 아래쪽에 그래프가 왼쪽이 아시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파장대고요. 오른쪽이 반사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파장대에서는 이 불이 난 지역의 저 빨간색과 건강한 식생의 저 반사율이 좀 다르죠. 이 특징을 위성 영상에서 대비시켜서 이렇게 뭔가 등급화를 시킵니다. 산불이 많이 난 지역과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 이런 것들을 등급화시키면 이런 지도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과 산불이 난 후 명확히 보이죠? 산불이 이렇게 났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원격 탐사라는 분석을 처리하면은 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요. 산불이 어디가 심각한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임상도 같은 정보의 주제도를 얹으면 침엽수가 몇 %인지, 화립수가 몇 %인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깊게 기후위기 혹은 재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사는 3년 전 기사입니다. 2019년에 대형 산불, 우리는 매년 대형 산불을 겪어오는 국가입니다. 2019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불쏘시개가 된 소나무, 불에 강한 나무들을 심어야 된다. 침엽수림이 내화수림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해가지고 다른 수종을 심어야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3년 전 기사인데요.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저는 이번에 좀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도 침엽수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임상도를 가져와서 퍼센티지를 내봤죠. 침엽수림이 75.2%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68.9%에 해당됩니다. 올해도 이 소나무와 침엽수림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아마 통계를 내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기사화됐다면은 좀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만큼 이런 위성으로 제공되는 기후 데이터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ESA는 나사와 같은 그 유럽의 우주국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클라이미트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의 주제가 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보고 싶다. 혹은 남극 김상의 변화를 보고 싶다. 토지 피복의 변화를 보고 싶다. 지표면 온도의 변화를 보고 싶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왼쪽 좌측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198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차의 로 데이터도 제공하고 2차의 분석 데이터도 제공하죠. 데이터 저널리즘의 굉장히 좋은 주제죠. 데이터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데이터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이 중에서 제가 지상 바이오매스를 뽑아서 분석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클릭을 하고 튜토리얼을 읽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데이터가 어떤 위성 영상을 사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를 이해합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죠. 제다이라는 라이다 센서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영상을 이제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기사의 주제를 상당히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죠. 서울과 파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의 강원도와 서울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죠. 이거는 탄소 축적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분석하면은 저는 국립공원 직원이기 때문에 전국 국립공원이 탄소 축적에 얼마만큼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이 지도는 강원도청에서 좋아하실 겁니다. 탄소 축적이 굉장히 기여도가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탄소의 유동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나사 비디오라는 사이트에서 MP4 포맷으로 이런 비디오 파일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보기 좋죠?
근데 이걸 기사화하려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대한민국 지역을 잘라서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한반도 지역의 데이터를 받으신 다음에 똑같은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일차 생산량이라고 하는 탄소의 유동 중에서도 1년에 얼마만큼 탄소를 흡수하는가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국립공원별로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지자체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백두대간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위성 영상으로 처리가 가능할 텐데요. 제가 앞서 발표하신 그 기상청 쪽의 데이터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관련된 공간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동박새와 관련된 기사가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18년이니까 3년 전에, 4년 전에 동박새가 경기 북부의 번식이 첫 확인된 기사입니다. 동박새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북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느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관련된 생물기후 변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이런 생물기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성 데이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얹으면은 우리가 서식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종분포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분포 모델링을 위성 데이터와 생물 데이터를 같이 중첩해서 예측을 하시면 이런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경기 북부 쪽이 이제 좀 밝아졌죠. 이제 서식지가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제시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이자 개발자입니다. 이 분석 역시도 제가 대학생들과 올해 함께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같이 분석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개발하고 분석하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여러 연구자분들, 기자분들, 분석가분들과 함께 소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병혁 과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해주신 이제 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그 보도 방식은 사실 해외에는 이제 새틀라이트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좀 여러 방면에서 좀 개척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현업에서 이 데이터 저널리즘 업무나 관련 그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 나사의 랜셋 자료라든가 아니면 유럽 항공우주국의 이제 센티널 인공위성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 기술적으로는 진입 장벽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이제 이 질의응답 시간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이제 질문도 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영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지구 수문학 전공이시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 물, 식량, 에너지, 경제 융합체 그리고 극한 기상 및 기후현상,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자연계, 인간계 결합 모델링, 또 인공위성 원격 탐사, 데이터 과학 및 기계학습 등을 연구 분야로 삼고 계십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오늘 기후위기와 지구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김영준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제 소개 듣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잡다하게 들리네요. 이것저것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이 좀 약간 서투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용서해 주세요. 일단 오늘 제가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있는 곳이 미래전략대학원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과학 저널리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랑 1년 정도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이언티픽 메시지가 퍼블릭에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고 운이 좋게 몇 가지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프레스 릴리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잘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좀 약간 제 눈에는 이쁜 그림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이제 적어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레딩 대학교의 에드 호킨스 교수라는 분께서 만든 그 클라이밋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그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각화죠. 시각화인데 사실 이 시각화의 원천이 되는 그림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훨씬 덜 보기 좋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완전히 객관적인 것을 전부로 전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고요. 아래쪽은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한 100년 정도인데요. 과거 100년 정도인데요. 좀 뭐 그림이 색깔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각 세계에서 보게 되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위기가 약간 복잡한 게,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수 총량, 누적 총량과 그 기온의 상승,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원투원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포셔널, 그러니까 비례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응 측면에서는 되게 straightforward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재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적응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그냥 끼워 넣기로 갖고 왔는데요. 작년 우리가 이제 아까 변영화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20년이 넘도록 그 기후변화 보고서를 6편을 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이 들어가 있는 그 연구들인데요. 그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겨우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unequivocal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명백하다 정도가 될 텐데요. 읽어볼게요. 인간 활동이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를 비롯해 대기, 해양, 빈권, 그리고 생물권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전 보고서까지만 해도 온난화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록이 말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인간 활동이 때문이냐에 대해서는 very likely라든지 아마도 거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이 숫자로 표현한 이제 99%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 우리의 이해도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일본말이다. 제가 사실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이게 재활용하는 게 보이네요. 저희가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약 2000년 정도 동안 기온이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한 150년 정도에 급격히 상승을 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줌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까만색이 이제 기록입니다. 실제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과 파란색이 각각 인간 활동을 고려한 시뮬레이션과 인간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인간 활동의 유무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림 아까 이제 그 박사님 거기서도 나왔는데요. 잠깐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멈춰라. 그대로 가죠. 이 그래프는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익스트림 이벤트니까 홍수라고 해볼게요. 홍수가 나는 확률은 Y쪽을 쭉 가게 되면 한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근데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약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위험도가. 자, 그와 동시에 우리 이제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변동성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위험이 더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에 온 100년 만에 온 호우에 몇 %가 기후변화 때문에 증폭이 되었다. 아니면 이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재해에 대한 데미지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UN 레포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130만 명 정도 죽었는데 거기 90% 이상이 기상재해이다.
보시게 되면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 저지난주에 이집트에서 컵27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컵3가 교토 프로토콜이었고요. 컵21이 페리스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컵27, 이건 특별히 이제 뭔가 이름이 붙은 어그리먼트는 아니었지만 여기 되게 중요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있었는데 그 loss and damage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합의에 이르렀죠. 초반에만 해도 뭐 그냥 어젠다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참 와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마지막에 200여 개국의 이상의 합의를 얻어서 그게 타결이 됩니다. 일단 합의문을 보게 되면은 liability and compensation 이런 단어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는 아직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스킴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에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거대 홍수, 이것의 피해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는 굉장히 큰 비선형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극한 이벤트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그 강도가 얼마나 세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면 비로소 그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그 지구 메타버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위성 영상입니다. 사진을 찍은 지구예요. 하지만 왼쪽은 가상의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시점에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구현을 하게 된 지구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흡사하죠.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 보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이제 변형화 과장님이라든지 저희 그 사이언스 커뮤니티 있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제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약간 캐치한 단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 저널리즘의 일부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단어를 좀 더 친숙한 단어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후 모델이나 지구 시스템 모델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냥 1대1로 치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개발들이 쭉 진행이 돼서 그 끝자락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의 시공간 스케일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 이를테면 킬로미터 스케일이라든지 뭐 수백 미터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류가 거의 최초로 찍은 지구의 풀 디스크 샷인데요. 아폴로 17호가 197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떠세요? 그 사진 이름이 뭐죠, 이거? 여러분 되게 잘 아는 단어인데 우리의 민속놀이 블루마블입니다. 이제 그 블루마블이라는 사진인데요. 보시면 파래요. 파란 거 다 물입니다. 사실은 하얗기도 하죠. 하얀 것도 물입니다. 구름, 얼음 이런 것도 물이에요. 녹색도 있는데 녹색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래. 미국이 뭐야 그러는 거야. 지구가 물의 혹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인류세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러면 인간 활동이 지구를 바꿨대는데 이게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밤에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좀 약간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왼쪽 지구는 인류세 지구, 오른쪽 지구는 자연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거 이제 그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미션, 카본 다이옥사이드 미션의 굉장히 많은 부분,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밝히는데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구에 남긴 흔적이죠. 자, 그랬을 때 인간 활동이 실제로 지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을 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에,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인류가 있는 지구와 없는 지구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재해라는 거는 원래부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 수천 년을 돌린다든지, 수천 년을 돌렸을 때 일단 흰남노 같은 태풍이 인간이 있는 지구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왔는데 인간이 없는 지구에서는 100년에 한 번씩 왔다. 자, 그러면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 변화가 흰남노 같은 태풍의 발생을 확률을 10배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가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지구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올해 프레스 릴리스한 연구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 자료를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구 메타버스라는 기술이라는 걸 제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쓰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또한 굉장히 사회랑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변영화 과장님 제 대선배님이신데요. 제가 그 대기과학을 전공했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봐요. 항상 내일 날씨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 이런 미세먼지 하면 고등어 이런 거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저차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전공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많이 갈라져 있어서. 그런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명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역할이 바뀌어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질문, 기후변화가 진짜로 뭐 때문이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우리들 때문이다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가장 심했던 가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141년 중에서 가장 심했던 가뭄이 앞으로 매번 일어나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이냐, 그러니까 재해가 일상화되는 시점이 어디이냐, 이런 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논문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림을 그려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저희가 쓰는 문법은 아무래도 과학자의 문법이고요. 보통 이제 퍼블릭에서 쓰는 문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좀 더 예쁘게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50년부터는 매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이 다른 타이밍으로 재해 일상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논문의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간 아쉬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프레스 릴리스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매체에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말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자, 아까 이제 흰남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태풍도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오는 호우가 기후변화 때문에 바뀔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은 그 인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가 이 하얀색 선 하나하나가 지구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이 파란색, 그러면 이게 인류세 지문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색 하나하나는 인간이 없는 지구 메타버스인데 인류세 지문이 거의 0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 파란색의 범위를 우리는 자연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변동성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인류세 지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없는 지구에서는 태풍에 의한 호우가 지금처럼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표시를 해보면은 1970년대부터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 정도 확률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보다 훨씬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인간 움직여서 이런 변화의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논문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훨씬 덜 친절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람들이 과학적인 디테일을 하나하나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고등교육 과정이 아니라 의무 교육 과정을 마치신 분이라면 그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문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후에 대한 데이터 저널리즘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일 텐데요. 이러면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피해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 100 늘어날 수도 있고 한 1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일 기상청에 예보를 봤는데 내일 비 올 확률이 50%다. 이러면 되게 좀 난감하잖아요. 우리 우산 들고 갈까요 말까? 이런 것처럼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어떤 값에 대한 certaint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전에 발표해 주셨던 이제 위성 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값들이 쭉쭉쭉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문가로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것들도 고민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카오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나방이 날개짓하면 어디서 비 온다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줄여볼 것이냐. 이걸 잘 줄임으로써 해서 사회가 투자해야 되는 그 노력을 굉장히 크게 경감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가 또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십 개의 지구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지구들이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불확실성이 한 이 정도 되더라. 그랬는데 그거를 과거에 잘한 애들만 골라서 그 값을 추려냈더니 미래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줄더라. 굉장히 간단한 그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도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낸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바꾸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이밋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게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정책 결정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요. 데이터들을 만들 때 시나리오 베이스로 본 쪽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적으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러티브라는 걸 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겸허하게 살 것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되게 궁핍하고 전투적으로 살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임팩트 어세스먼트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인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건 곧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된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지구 시스템 모델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 모델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게 다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가버넌스라는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저널리즘은 이런 경우 여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합니다. 사회의 컨센서스나 노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을 한, 특히나 이런 기후와 과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클라이밋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과학자랑 그다음에 퓨어 저널리스트랑 인비트윈 어딘가에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을 키우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발표 자료 중에 이제 클라이밋 트랜슬레이터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네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 자체가 인간들의 활동이 이 자연 환경 체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서로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지구 메타버스 기술로 이제 분석하시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런 기후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경제 모든 분야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와 또 접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비뉴스의 이주연 편집국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단비뉴스 하면은 이제 청년 독립 언론 매체로 잘 알려져 있죠. 단비뉴스의 전 환경부장이자 현 편집국장으로 환경 관련 기사를 꾸준히 쓰고 있는 이주연 편집국장님인데요. 오늘 발표는 단비뉴스가 기후위기 보도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담비뉴스가 기후위기 보도의 진심인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편집국장 이주연입니다. 여러 과학자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아직 석사도 받지 못한 학생이라서 아직 부족하지만 저희 매체에서 보도해온 기후위기 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담비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담비뉴스는 2010년에 창간을 했고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학생과 교수진들이 함께 기사를 만드는 독립 언론입니다. 매체명인 담비뉴스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담비 같은 뉴스를 보도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보도에 있어 담비뉴스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방향과 예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담비뉴스의 환경부가 생긴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처음 환경부가 생겼습니다. 기성 언론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일찍 독립적인 환경부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도의 절대적인 양도 적었을 시기입니다. 지난해 기준 빅카인즈의 기후위기라는 키워드를 제가 넣어보았는데요. 2만여 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더라고요. 하지만 10년 전인 2013년에는 겨우 1000건을 조금 넘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발돋움한 담비뉴스 환경부는 기후변화 관련 컨퍼런스, 캠페인, 기타 활동 현장을 취재한 기획기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지금은 익숙해진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투발루, IPCC 4차, 후쿠시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담비뉴스 기자들은 당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를 맞아 열린 탈핵 축제를 방문해서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도 하고 농촌을 방문해 농사 후 버려진 폐비닐 쓰레기 실태에 대해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분리수거 현황을 지적하며 직접 발로 뛰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표가 그 분리수거 구분 현황을 직접 쓴 기사입니다. 다음 심층기획 본격화입니다. 환경부는 심층기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에는 청정에너지 현장을 가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그린홈, 수소, 적정기술 등을 취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국내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서 실태를 점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 등을 함께 모색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원전 재앙을 막자라는 시리즈를 시작해서 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 체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16편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환경부가 생긴 지 5년이 지난 2017년 9월 21일에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환경기획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방사능 재난을 부르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해본 탐사보도 시리즈입니다. 2019년 1월 8일을 마지막으로 연재 기간만 1년 4개월, 사전 취재를 포함해 1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46편의 기사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책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리즈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선정 2018년 올해의 좋은 보도상과 5년 전에 한국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제1회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영데이터 저널리스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담비뉴스 홈페이지 기사에 원본을 함께 공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담비뉴스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독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24일에 나온 바람먼지에 사람도 개도 까맣게 속병 기사에서는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가까운 충남 보령시 미산면 주민들의 최근 5년간 사망 원인 1에서 5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1위에 폐렴이 많이 사망
적자 원인으로 밝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5일에는 그 기사는 돈 받고 쓴 것이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원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기사에서 직접 캡처를 한 내역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PDF 파일을 통해서 원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돈 풀어 친원전 이데올로기 주입 기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4만 5천여 명의 원전 견학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약 18억 원이 지원됐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5년간 5개 광고 예산 세부 내역에 따르면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주요 도심의 건물 5개 전광판이나 버스터미널, 고속철도역, 지하철 승강장, 공항, 극장 등에서 광고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제작 후원 협찬으로도 이어졌다고 기사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단비뉴스 환경부 소속이었던 박진홍 기자는 기사를 쓰면서 세웠던 몇 가지 중요 기준에 대해서 후기를 말을 했는데요. 저널리즘 원칙에 따른 기준 가운데는 데이터로 뒷받침하자, 통계나 기록 등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긁어모아 분석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취재 기간을 포함한 1년 11개월의 대장정 동안 취재팀은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지난해인 2021년 4월에는 단비뉴스가 또다시 기후위기 연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는 언론이 기후위기를 더 자주 그리고 소리 높여서 목소리한 해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리즈는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키워드들처럼 석탄발전소, 그리고 청년들, 정의로운 전환, 그린워싱, SMR, 채식, 기후미술관 ESG, 줍깅, 기후정책, 패스트패션 등과 같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탄 기사입니다. 지난 5월에 단비뉴스 환경비는 연탄 팀을 꾸렸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연탄팀은 국내에서 가장 값싸지만 탈석탄 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연탄을 둘러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두고 연탄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리즈에서 핵심은 연탄을 쓰고 있는 전국의 8만여 빈곤 가구, 그리고 연탄을 만드는 26곳 공장, 그리고 석탄을 캐는 광업소 4곳입니다. 저희는 이 3가지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실현해 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볼 기자도 따로 배정을 했습니다. 1부에서 취재팀은 연탄을 쓰는 8만여 빈곤 가구를 서울 상계동 별빛마을 44가구로 좁혔습니다. 별빛마을에 방문해서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전수조사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무허가 주택마을 주민들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별빛마을에 사는 가구는 대다수 고령층이었고 가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또는 수급 가구가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여러 명을 인터뷰해 이러한 데이터를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2부에서 취재팀은 전국 연탄 제조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업계 현황과 노동 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탄 공장이라는 곳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사라져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6곳은 아예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확보된 데이터의 결과 연탄 제조업체는 저물어가는 산업임이 입증됐습니다. 모든 공장에서 매출액이 줄었고 직원 수도 점차 줄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60, 70대가 대다수였고 이런 오래된 근속 연수에 비해서 임금은 200~300만 원으로 낮았습니다. 국내 석탄 광업소는 현재 4곳밖에 없습니다. 1, 2부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데이터 수집에
용이할 줄 알았는데 꽁꽁 숨겨진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정부 발표로 순차 폐광이 예정된 탓에 광업소들은 정보 공개를 꺼렸고 저희는 장성 광업소가 위치한 태백을 5차례 이상 방문해 관련 데이터를 찾고 모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시대에 포함됐던 환경교육 기사입니다. 2달 전 보도가 됐는데요. 환경의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평등하게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5,600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환경을 전공하고 환경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재원으로부터 환경교사 데이터를 입수를 했는데 잘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에 표시를 해보았는데 환경교사가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보니 자연스럽게 환경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환경교사가 없는 대전, 세종 등의 교육청에 전화를 해 왜 환경교사가 한 명도 없는지에 대해 취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가질 수 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단비뉴스가 기후위기 보도에 진심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제가 오늘 소개드린 기사 이외에도 단비뉴스는 기후위기 보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위기 보도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단비뉴스 구성원들은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과 경제, 그리고 민생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로서 기후위기에 관해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보도에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데이터, 인물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예시들이 모두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저널리즘과 기후위기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반드시 몇백, 몇천 개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뒷받침하겠다는 그 노력과 시각화를 통해서 독자에게 더 잘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비뉴스는 기후위기 보도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요.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상청, 위성, 지구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기사를 앞으로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배우고 더 성장하는 단비뉴스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편집국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 위기라는 그 주제 자체가 기성 언론에서도 굉장히 일관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보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청년 그 독립 매체에서 어떤 일상의 문제, 그 에너지 정책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보도를 해온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전 세션에 이제 이 네 분의 발표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상에 지금 올라와 계십니다만 네 분의 연사분들을 다 함께 모시고 오전에 들은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예상보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요. 당초 이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30분 동안 갖기로 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여유 있게 저희가 이제 Q&A 세션을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현장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손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네, 저는 이쪽 우리 일반적인 사회교육을 연구하는 노순규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중요성과 고마움을 한번 느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세미나 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사항은 뭐냐면요. 유병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 자료들을 분석하는 사람이 여러 명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같은 실력 아니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때 해석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특히 하나 뭐냐면 미국에서 분석하고 한국 분석하면은 또 아프리카 분석하면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면은 이걸 조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짜줄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실력자들이 짜가지고 이제 우리 세계적인 자료를 올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실력으로 해석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분석한 실력 차이가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이걸 이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김형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많이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딱 처음에 그림에서 흥미롭게 하는 부분하고 통계라는 원래 거하고 이제 약간 다르게 하는 해석했거든요. 그것에서 저는 그래요. 저걸 만약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 걸 우리 해석하는데 그걸 갖다가 분석한 사람 자의적으로 약간 변형해 가지고 재미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과학자들 볼 때 사기라 얘기하는데 사기일 수 있을 것 같다면요. 내가 이 통계에서 약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 갖다가 좀 이렇게 흥미롭게 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이게 막 굉장히 해석하는데 거꾸로 될 수 있고요. 정확하게 못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설명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계하고 자의적 해석하고 남들이 볼 때 사기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조합해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는 유병옥 과장님께 이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 20분 발표 뭐 이렇게 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표 이외에 실제로 실습해서 위성 데이터 다루거나 할 때 튜토리얼 꼭 잘 읽어보시라고. 그때 그 튜토리얼을 왜 잘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은 내가 그 내용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끝에 꼭 붙어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몇 %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이걸 처리하는데 어떤 모델을 썼고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세계 데이터도요. 열어보면은 아태 지역의 정확도와 유럽 지역의 정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저는 공간정보공학 전공자라서 그런 걸 꼼꼼히 읽어보고 뭔가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그런 식으로 뭔가 다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생태학 전공자도 돼야 되지 뭐 데이터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위성 데이터를 다룰 때 당연히 그 위성 데이터와 관련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리모트 센싱 전공자와 콜라보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뭔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 발표에는 그 부분은 많이 생략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발표하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이 언론 현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 데이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보도를 할 것인가의 두 가지 측면인데 특히 이제 리모트 센싱이나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차나 이런 여지를 항상 좀 안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잘 좀 숙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보도 과정에서도 출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석의 한계라든가 특성 같은 거를 좀 투명성 있게 좀 밝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김영준 교수님께 해주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하거나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뭐랄까요, 이제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듣기에는 그 질문해 주신 분께서 제가 얘기한 몇 가지 키워드를 재편집한 느낌이 드는데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일단 그 과학자는 저희는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 얘기를 하고 그 연구 과정에 과학자 주관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과로서 나온 숫자가 있었을 때 그 숫자에 더 이상 주관이 개입되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 이런 과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오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한치의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거는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제가 아까 그 사기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까 그 기후변화 모델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쓰는 학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학술적 용어가 그 딱딱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구 메타버스로 얘기하는 게 무리가 없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랑 어느 정도 당연히 토론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 용어에 대한 정의의 문제죠. 이건 숫자가 아니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이제 저희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이게 통용이 될 수가 있다면 그 정의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보다 보면은 과학자 중에서도 좀 더 공명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좀 부주의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스스로 약간 창피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거를 사람들한테 친숙한 용어를 써야 되나, 너무 나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과장을 해서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은.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고요. 과학적 결과에 대한 숫자에 대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논문 자체의 어떤 그 엄밀함이라든가 정확도, 이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그 전문 연구자분들께서 이 성과물을 논문에 발표하시고 이 학술적으로 이제 발표하시는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대중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저희 이제 언론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언론 보도 자체의 어떤 그 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이 전문가분들 분석 내용의 어떤 엄밀함,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대중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는 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좀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몇 가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굉장히 유머를 섞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좀 아까 그 아까 손들었던 분들이 또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 언론이 좀 더 선제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좀 그걸 기사화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액션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자체에서 그걸 참 처리를 하는데 뭐 이틀 3일씩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것을 앞으로 대응할 때는 군 기관의 어떤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어떤 특수 부대를 창설해 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즉시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연합 작전을 펴서 그걸 조속하게 진압하는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폭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수해 지역이 자꾸 생기고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에 그 빗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빗물 저장고를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그걸 참 건설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좀 그 뭐 하천 밑에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 밑에나 또는 뭐 산속 지하에 저걸 빗물 저장고를 만들면은 그 빗물을 저장할 수 있고, 또 가뭄 때 그 물을 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정수기 처리를 하면은 뭐 식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저널리즘하고 관련해서 좀 그런 그 자기 주도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접근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 기상 분야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자연 그 재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데 대해서 이 기후 위기 대응 조직을 좀 특별하게 이제 꾸려서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뭐 빗물 저장을 포함해서 정책적 측면에서 좀 아이디어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실제적인 뭐 이게 정책의 내용이 돼서요. 오늘 이제 연사분들의 발표 내용과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얘기해 보면 좋을까 싶은데, 일단 그 기후 위기라는 문제 자체가 일단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시고 저희 언론은 그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여론 형성을 통해서 이제 정책에 좀 반영되고 뭐 그런 어떤 그 수능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이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이 어떻게 좀 이렇게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잘 이제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잘 다룰 수 있을까? 뭐 좀 포괄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유 팀장님이 변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사실 제가 그런 정책을 사실 다루지는 않지만 결국 저희의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정책에 반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제 사실은 이제 기상청의 소속 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있으면서 저희의 연구들이 인제 그 정책에 연결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변화 기본 그 이 대응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소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수가 났을 때의 그 미래의 홍수 위험이 얼마만큼 더 높아지는가에 따른 그런 영향들도 평가를 하고, 그런 영향 평가 아래서 그러면은 뭐 지역별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대하천들의 그런 어떤 방제를 위한 그런 이제 이 어떤 시설의 어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정부에서 세운 그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는 그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시설의 정비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책의 방향들이 과연 이제 곳곳에 얼마만큼 잘 스며들어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시민들이 실제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후 위험을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책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시기적절하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내지는 그 적절한 그런 방안들, 그리고 실제 그런 방향들이 어느 정도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어떤 이행,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언론과 그런 시민들이 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정책 결정자들한테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어떤 중간의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잘 수립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이런 이 모든 그런 어떤 논의의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또 질문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공개 운동하고 있는 정진님인데요. 이주연 편집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도 정보공개 청구를 주로 이제
내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보들을 찾으려고 할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자체는 뭐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던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단비뉴스에서 하신 것들도 보면은 뭐 정보공개 청구와 그리고 일부 부분들은 뭐 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협조를 받아서 하신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보도를 하면서 자료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웠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도 같은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다 보내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대전환 시리즈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도 수없이 많은 시도를 통해서 결국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때 당시 기사를 쓰셨던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고 재차 요구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안 돼서. 드렸던 질문은 막혔던 정보들에 대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가 조금 필요로 했는데 그 데이터가 좀 없었다. 어떤 데이터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식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내용에 어떤 내용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지를 여쭤봤던 거였어요. 네, 제가 에너지 대전환은 제가 쓴 기사는 아니라서 그 기사는 제가 썼던 거는 기후 위기와 관련되지 않아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사는 저는 정보 공개 청구는 하지 못해서 관련된 대답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제때 그리고 원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제 기후 위기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그러면은 궁금한 거 몇 가지 또 연사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굉장히 좀 흥미롭게 저는 들었는데요. 이 인간의 활동과 이런 그 환경 그 파괴 그리고 현재 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런 분석 기법을 이용하면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최근에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개도국들의 이제 이 피해를 이제 보상해주기 위한 이른바 이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또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이 탄소 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 선진국들,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특정 국가의 이 책임이 어느 정도 되고, 이를테면 파키스탄에 홍수 피해가 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확률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로스 앤 데미지를 어젠다의 그 의제로 그 주장을 했던 곳이 아프리카랑 그 파키스탄이었는데요. 실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하고 온도가 증가하는 것과는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선형 관계예요. 네. 그 쓰레기를 많이 내면은 쓰레기 매립지가 줄어드는 거랑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간 기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배출량의 4%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커다란 피해가 있었다면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사실 선진국의 책임인 것은 맞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한 숫자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각 국가들의
이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책임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군요. 뭐 여기에 이런 논의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 연구 진행 결과는 굉장히 좀 저희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네네.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그 클라이밋 스트라이프가 이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 평균이랑 우리나라 다르다. 다른 나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나라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1.5도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리고 그런 이득이 다른 나라에서 전혀 이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적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당사국 협의라든 총회라든 이런 데서 아직은 그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후변화 대응을 잘해서 그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고민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것은 이미 가속화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굳이 1.5도에 목을 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을 해보면 1.5도에서 피해와 2도에서 피해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말자, 1.5도에 뭐 목매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1.5도랑 2도의 차이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추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기온이 1.5도 올라갈 것인지 2도까지 올라갈 것인지, 우리가 이제 임계점, 아까 변 팀장님 발표 내용에도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그 시점이 사실은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살아 계신 동안 이제 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위기감을 갖고 좀 계속 좀 대응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 박사님 발표 내용에도 보면은 클라이밋 트랜슬레이터라고 하셨나요? 그게 이제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이 공중과 대중과 같이 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이제 공론회장을 마련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념일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의 특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테두리 안에서 뭐 한정 지어서 얘기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언론이 좀 더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평소에 언론과의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은 지점이 있으면은 뭐 각 연사분들께서 뭐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변 제가 팀장님.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래 기후 변화의 어떤 전망 자료들을 좀 많이 산출을 해내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언론과의 접촉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론사에서 실제로는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잘 써주시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아쉽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은 과학에 가지는 그런 한계점이라는 부분이 언론과 대중을 만났을 때 사실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미래에 우리가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면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아니면 10년, 100년 뒤의 기온은 딱 몇 점 몇 도라고 딱 인식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기온의 어떤 상승폭은 실제로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예보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를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중한테 저는 좀 더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만 해도 이제 언론이 대중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극한의 그런 상황에 대한 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예를 들자면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뭐 예를 들어서 RCP 8.5나 SSB 뭐 5-8.5와 같은 시나리오 상에서 뭐 5도, 6도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기후라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프로세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극한 현상들이 오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도나 2도씨 온난화에서도 이러한 태풍, 호우, 가뭄 뭐 이런 이 극한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저는 좀 같이 함께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언론 보도를 할 때 물론 이제 그 관심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정말 클라이밋 뭐 트랜슬레이터라는 말씀을 정말 잘 써주셨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학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명확하게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대중에게 가기를 사실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좀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이 깔고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 좀 힘써 주시는 것도 그 언론에서 해야 되실 뭐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 위기 관련 이 분석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확률적인 개념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단순하게 단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좀 오해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언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기후 위기 관련 이 담론을 이제 저희가 취재하고 보도할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률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이런 그 담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수학적 과학적으로 어떤 정답을 내는 과정을 넘어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법을 찾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답이 딱 떨어지는 해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어떤 팩트와 진실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제 현실을 좀 그 재구성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과정이 좀 수반이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 관련 보도를 좀 어떻게 전문가분들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유병혁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인공위성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그 이 분석 방법, 이 분야는 사실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이제 관심 있게 연구하고 계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당히 좀 그 분야 자체의 기술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른 데이터하고는 좀 다른 공공 데이터하고는 좀 그 형식이라든가 내용이 좀 다르고 상당히 좀 그 데이터 사이즈도 크죠. 일단 이 분야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뭐 시민으로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언론 현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분야에 좀 내가 같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또 분석을 해보고 싶다. 어떤 점에서 저희가 좀 그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네요. 일단 가장 먼저 네네. 여기에 네네. 이제 이 저희가 입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이제 위성 데이터를 다뤄가지고 뭔가 하신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위성 데이터를 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언론 보도나 데이터 저널리즘의 목적에 위성이 가장 적합한가, 그게 첫 번째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 적합하고 나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소스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소스들이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의 RSET이라든지 ESA 쪽의 트레이닝 뭐 이런 튜토리얼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게 되어 있냐면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받고 나면 이게 어떻게 돼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부기관들 자체가 내가 쏘아 올린 위성 영상을 잘 써줬으면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지 않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은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처리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입되면 가능한데 그 이후에 이제 막히게 되거든요.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들 대부분은 2차 분석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1차의 위성 영상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석한 결과물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것들이 그 말씀하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제 정확도와 관련된 것들. 그러면은 내가 분석한 것도 그 정확도를 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기자분들께서도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는 아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맵도 나오고 막 하는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 맵이 나오고 나서 정확도 평가하고 뭔가 해석할 때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 믿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원격 탐사 분야도 되게 이 분석가들마다 똑같은 결과물을 도출해 놓고도 좀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인 신분으로 뭔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사를 쓰실 때는 주변에 뭐 이쪽 관련된 전공자 분들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고 내가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정제해 나가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나 뭐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입문한다고 하시면은 의외로 이렇게 튜토리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자료도 상당히 찾아보면 많고 무료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인공위성 데이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특히 한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할 때 사실 이 인공위성 그 사진 인공위성 데이터를 저희가 내려받아서 분석할 때 1차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그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인공위성 자료를 온전한 자료를 이제 일단 획득하는 거거든요. 뭐 때로는 이제 뭐 구름이 가려서 그 부분을 제때 딱 그 시점에 맞는 자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의 문제도 있고 또 해상도가 높으면은 그 좀 넓은 지역을 저희가 커버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제 이 묶어서 이제 이 병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자료 구하는 데 이제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단 그 한국의 인공위성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이 개발해서 쏘아 올린 위성으로 공급하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리고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확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 활용 관련돼서 두 가지가 이제 많이 트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의 위성 영상은 전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뭐 구름, 뭐 여러 가지 그 보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처리할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위성 데이터 제공의 추세가 어널리시스 레디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받으시면 그 위치에 정위치되어 있고 이제 반사율 값으로 딱 돼 있어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상태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좋아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위성을 쏠 거고 저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과기정통부에 지금 우주기술과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성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나눠보고 하면은 그 담당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공직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이제 위성을 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느낀 게 저도 공직자잖아요. 두들겨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위성 쪽을 다룬 지가 좀 됐는데 제가 20대 때 그런 기관에다가 위성 데이터를 요청하면 받거나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좀 내재화가 돼서 요청하면은 어렵겠지라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좀 위성 영상이 좀 필요해가지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는데 저희도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협조를 잘 받아서 지금 좀 쓰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트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기는 그렇지만 현재 그 관련된 플랫폼을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언론인분들도 고려한 위성 정보를 좀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세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이 기후 위기나 기상 분야, 뭐 생태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는 굉장히 잠재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언론현업에서 직접 활용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엑셀 데이터를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서 분석하는 것처럼 나사의 데이터라든가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언론 현업에서 같이 전문가분들과 협업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좀 앞으로 열리지 않을까. 아까 이제 발표 과정에서는 뭐 QGIS 같은 거 소개해드렸습니다만, QGIS에도 이제 이 원격 탐사 분석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뭐 전처리 과정이라든가 뭐 대기 보정 이런 거 다 플러그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가분들과 같이 이제 자문을 얻으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후 위기 이 문제를 저희가 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좀 실증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보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이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실천적 해법과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이 로컬, 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 언론들의 보도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지역 언론의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비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 문제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이 취재하고 보도하고 계시죠. 지역 언론 내지는 어떤 지역 문제,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에 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실생활 차원에서 많이 좀 그 연재 기사에도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부서가 따로 있어서 네. 지역 관련된 현안들은 지역사회부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된 거는 지역사회부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고 환경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꼭 저희가 제 충청북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탄 기사 같은 경우에는 태백을 많이 방문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방문해서 거기 이제 장성광업소 근처에 있는 주민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 지역 현안 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백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폐광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12시까지니까 저희가 꽉 채워서 진행하면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연사분들께서 오늘 뭐 발표 내용이라든가 저희 이 논의 과정에서 미처 말씀해 주시지 못한 부분, 저희 이 데이터 저널리즘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언론 현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 오늘 이 회의를 이제 보고 계신 그런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 팀장님. 예,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그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어떤 소통이 어쨌든 기본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같은 그런 과학자들도 사실은 이 저희 연구 결과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언론인이 좀 더 많아지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거의 뭐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파트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점심 이후에는 오후 1시부터 다시 오후 세션 파트 2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